안녕하세요. 국어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정갈래 간단 개념 정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문학의 갈래라든가 문학작품의 특성 이런 것 등을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정갈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은 크게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로 나눌 수 있고요. 또 문학작품은 문학작품의 어떤 내용, 그 다음에 형식, 표현이 함께 어우러져서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서 하나의 주제를 표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문학에 우리가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으면 요거 내용을 시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소설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요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표현 방법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현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특히 요 서정갈래, 서정갈래의 표현 기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정갈래는 우리가 흔히 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서정갈래라고 합니다. 서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서, 그러니까 그리움, 외로움, 기쁨, 이러한 어떤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는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생각과 감정을 운율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하는 갈래를 서정 갈래라고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시겠죠. 네. 이 시는 압축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 방법은 문학의 기본 개념이에요. 선생님이 1차 시대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어도 기본 개념이 있고 그 기본 개념을 반드시 익히고 외우고 알아서 작품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요. 특히 뭐 수능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를 감상할 때 그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시에서 사용된 표현 방법,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정갈래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방법, 표현 기법, 표현법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길을 걷다 보니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자, 그러면 그것을 아름답다 표현하고 싶은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뭇잎이 속삭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거를 우리가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속삭이는 것 같다. 자, 요런 게 이제 일종의 표현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그 표현 방법은 크게 비유, 상징, 단어, 역설, 감정이입 등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 비유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사물이 있어요. 또는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을 그것과 유사한 다른 사물이나 다른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법이라고도 하고요. 그쵸? 네. 예를 들면 내 친구 키가 너무 커요. 자, 내 친구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과 유사한 다른 사물이 뭐가 없을까? 전봇대가 있네요. 그래서 내 친구는 전봇대 같아.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비유법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법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요, 원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사물이
보조관념과 그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유사성. 예를 들어 내 친구 키가 커요. 자, 전봇대도 커요. 자, 그럼 어떤 유사성이 있나요? 네, 크다. 네, 이런 유사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유사성이 있어야지만 비유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비유법에 대해서 이제 6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요. 6가지. 자, 맨 처음에는 이제 직유법이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이런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매우 많이 배워온 것들이죠. 그래서 잊지 않도록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자, 직유법은 자,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 하듯이 등의 연결어를 사용해서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관지어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마 간다. 자, 논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뭡니까? 요게 내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원관념이 되겠죠. 원관념. 근데 이 논길을 뭐에 비유해서 표현을 했나요? 가르마. 가르마죠. 가르마. 우리 머리에 가르마 탄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논길이 가르마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뻗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길과 가르마를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얘가 보조관념이 되겠죠. 네, 둘 사이에 유사성이 있나요? 유사성 있죠. 어떤 유사성? 반듯하다. 예, 그런 유사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직유법은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 하듯이 네, 이런 연결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빗대었다 라고 해서 직유법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내 친구는 사과라고 했어요. 그러면 친구는 사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약에 내 친구는 사과 같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내 친구와 사과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친구와 사과 사이에 사과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보름달로 한번 해볼까요? 보름달 지우고 자, 내 친구는 보름달 같다, 보름달 같다 라고 하면 자, 내 친구와 보름달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나요? 네, 얼굴이 크고 둥그렇죠. 네, 그래서 내 친구는 보름달 같다. 원래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원관념. 보름달은 뭡니까? 보조관념.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 잘 구별하세요. 네,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은유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은유법은 아까 우리 직유법처럼 어떤 가치나 뭐뭐처럼 이런 연결어가 없어요. 연결어가 없고 그냥 바로 네,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원관념 A는 B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A는 B다. 네,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이 뭔가요? 원관념이 마음이죠, 마음. 네, 내 마음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했나요? 네, 호수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어요. 자, 이 호수가 뭔가요? 보조관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호수와 내 마음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되겠죠. 유사성,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일단 뭐 맑다, 맑은 유사성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 마음은 뭐 굉장히 넓어, 호수같이 넓어. 이런 유사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 같다라고 직접적으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A는 호수다라고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은유법입니다. 은유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인법. 네, 의인법은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관념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사람이 아닌 것을 무엇에다 빗대어서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죠? 예,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빗대어서.
예, 그러니까 비유법이잖아요. 그죠? 네. 자, 예를 들면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자, 여기서 이 너의 머리가 뭡니까? 너의 머리는 바로 이 플라타너스의 뭐가 돼요? 잎이 되겠죠. 잎. 플라타너스의 잎이에요. 이 플라타너스의 잎이 파란 빛을 띠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플라타너스의 잎. 그럼 이 플라타너스의 잎을 자 무엇에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까? 네, 사람의 머리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비유법인데 어때요? 사람처럼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법. 자,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비유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직유, 은유, 의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비유법 3가지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비유법의 또 다른 종류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은 중학교 때도 많이 배운 거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이야기하는 또 비유법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것도 일종의 비유법이구나, 빗대어 표현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잘 알아두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4번째 제유법을 설명을 하면요. 제유법은 이거 다 빗대어 설명한 거잖아요. 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것을 제유법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보면 여기서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람은 먹는 것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다. 음식물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빵은 뭐겠어요? 예, 빵이라는 일부가 아니라 음식물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네, 그럼 뭡니까? 음식물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빵이라는 것으로 빗대어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비유법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환유법입니다. 환유법. 이것도 유니까 비유법이죠. 비유법. 네, 자, 환유법은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과 아주 밀접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사물이나 속성을 대신 빌려와서 그 대상을 빗대어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려는 대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사물이나 속성을 빌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순수하고 다정한 우리들의 누나, 흰옷 입은 소녀의 불멸의 순수라는 3월 1일의 하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3월 1일이 뭔가요? 3월 1일은 우리 독립 만세운동 3.1절 펼친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자기 여기 보면 흰옷 입은 소녀의 불멸의 순수 뭐겠습니까? 우리 뭐 독립정신, 뭐 불굴의 의지 이런 걸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핍박받고 고통을 당해도 어떤 꺾이지 않는 그런 정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기 그런 한국인의 정신을 표현하고 싶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표현하려는 대상이에요. 자, 이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사물, 그게 뭡니까? 흰옷이죠. 흰옷이라는 것을 대신 빌려와서 한국인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신을 흰옷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흰옷과 한국인의 정신은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나요? 네, 우리를 백의의 민족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뭐 흰옷을 입은 꺾이지 않는 정신을 가진 백의의 민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흰옷을 빌려와서 흰옷을 가져와서 한국인의 정신을 표현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환유법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 풍유법.
예, 풍유법을 설명을 하자면요. 이것은 본래의 뜻을 숨기고 예, 다른 말이나 이야기를 내세워 본래의 의미를 암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본래의 의미는 숨겨요. 그리고 다른 말이나 이야기를 내세워. 이게 뭐겠어요? 다른 말이나 이야기는 속담이겠죠? 예, 어떤 속담이나 격언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하면서 본래의 의미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속담이나 격언 등으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게 원래 본래 뜻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속담에 빗대어 본래의 의미를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요. 나중에 또 선생님하고 대면 수업에서 만나면 또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제유법, 환유법, 풍유법도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법의 일종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표현 기법, 상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유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떤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 상징은 어떤 추상적인 것을,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우리가 들을 수 없고 이런 어떤 추상적인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랑이라든가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예, 그리움이 우리 보일 수 있나요? 보이나요? 안 보이죠? 추상적이죠. 근데 이러한 것을 감각할 수 있는, 감각한다는 얘기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감각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나 그리움 같은 추상적인 것을 뭔가 구체적인 대상으로 상징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원형적 상징이 있어요. 자, 관습적 상징은 뭐냐면 우리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옛날부터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당연히 그렇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상징들 있죠.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평화는 굉장히 추상적이죠. 우리가 평화를 나타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다. 이렇게 오랜 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관습적 상징이라고 해요.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닌데 우리가 옛날부터 그렇게 표현했던 방식인 거죠. 그 다음에 순결하다, 깨끗하다. 예, 요거 되게 추상적이죠? 예, 추상적인데 요것을 구체적인 대상인 어떤 백합으로 표현하는 것. 요거를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습적 상징. 자, 두 번째 개인적 상징이 있는데요. 개인적 상징은 시에서 또는 뭐 작품 속에서 그 작가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상징을 개인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요거는 이제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인데요. 여기서 이제 십자가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잖아요. 십자가는. 근데 여기서 윤동주에게 십자가는 희생, 자기 희생, 예, 희생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희생이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희생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만질 수 있나요? 만질 수 없죠? 네, 그래서 추상적인 내용을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어떤 상징물로 표현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자기 희생을 우리가 옛날부터 십자가로 표현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윤동주 시인의 개인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니까 내가 상징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표현을 할 때 내가 만들어낸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개인적인 상징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형적 상징이 있는데요. 이 원형이라는 것은
되풀이 되어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풀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역사적으로 또는 문학작품 속에서 종교에서 되풀이 되어서 계속 나타나. 그래서 인류에게 유사한 정서나 의미라고 생각되게 하는 것. 그런 것들 있죠. 이걸 꼭 설명하지 않아도 되풀이 되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문학작품 속에서 나타났었기 때문에 아 맞아 그건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물은 어때요? 물은 우리가 물에서 뭐 신화 같은 데 보면 물에서 뭐 탄생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은 또 생명력, 탄생, 예, 그 다음에 뭐 정화라는 것은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보면 장독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비나이다를 하면은 깨끗하게 되고 뭔가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예, 그래서 물은 생명력, 정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원형적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명력이나 탄생이나 죽음, 소생 이런 건 다 어때요? 이런 거는 추상적인 거죠. 예,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물이라는 상징물로 표현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유와 상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하고 앞서 배웠던 비유 표현 방법 중에서도 은유가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은유는 뭐냐면 A는 B다. 자, 요런 비유 방식이었죠? A는 B다. 네. 그럼 A가 뭐였어요? 원관념이죠. 내가 표현하려고 했던 관념. 이거를 보조관념인 B에다가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함께 나타납니다. 자, 내 마음이 호수야. 내 마음 표현하려고 하는 A 원관념. 이게 뭐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호수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죠. 자, 뭐 내 마음이 호수와 같이 맑다 또는 넓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관념인 마음, 보조관념인 호수가 함께 나타나는데요. 상징은 보조관념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원관념은 드러나지 않아요. 보조관념만 드러나죠. 자, 예를 들면 조국의 하늘에 비둘기가 날아왔다. 이런 표현을 보겠습니다. 자, 비둘기의 원관념은 뭡니까?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원래 관념은 평화잖아요. 네, 평화인데 이 평화라는 원관념은 나타나지 않고요. 비둘기, 보조관념만 나타납니다. 자, 조국의 하늘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날아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조국의 하늘에 비둘기는 날아왔다. 이렇게 평화라는 걸 빼고 보조관념만 드러내죠. 네, 이것은 비둘기가 평화를 나타낸다. 관습적인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비둘기가 관습적으로 옛날부터 평화라고 상징되어 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상징은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보조관념만 나타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과 은유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표현 기법, 반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세 번째인데요. 반어 표현 기법은 뭐냐면, 이거는 뭐 쉽게 알 수 있죠?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래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로 진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왜 굳이 반대로 표현을 합니까? 그냥 표현하면 되지.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그리움은 그립다 표현하면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반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는 이유, 그 효과는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조.
자, 그래서 더 이제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김소월의 진달래꽃. 네, 이 시는 다 알고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갔을 길에 뿌리우리다. 이거 다 알죠? 네, 여기서 나보기가 역겨워, 나보기가 싫어서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죽어도 안 울 거예요.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뭡니까? 나는 당신이 가면 나는 정말 마음속으로 엄청 울 거야. 나는 엄청 너무 슬플 거야. 당신이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반대로 표현했죠. 반대로. 나는 눈물 안 흘릴 거야. 이렇게 반대로 진술해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엄청 속상하다. 엄청 운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반어라고 합니다. 네, 네 번째 표현 기법인 역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어를 앞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반어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역설은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했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자, 모순이라는 게 뭐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모순된 표현인데 겉의 표현은 그래. 그런데 그 속에 잘 생각해보면 정말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다. 예, 이런 표현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죠. 자, 님이 갔어요. 여기서 님은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 떠났는데 나는 이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갔는데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때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모순이란 얘기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지만 나는 아직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보내지 못했단 얘기잖아요.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지만 잘 생각해보면 아, 아직도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그런 표현이구나. 라는 진실이 담겨 있잖아요. 네, 이런 표현 방식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 네, 역설은 여기 앞에 선생님이 써놓은 거 모순형용하고 비슷한데요. 모순형용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 부정적인 수식어로 긍정적인 의미의 말을 수식하는 거. 그러니까 꾸며준다는 얘기죠. 또는 그 반대예요. 무슨 말이에요? 반대란 얘기는 긍정적인 수식어로 부정적인 의미의 말을 꾸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설과 모순형용은 비슷해요.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외로운 황홀한 이런 표현이 있어. 자, 외로운 건 어때요? 부정적인 거죠? 네, 근데 황홀한 건 어때요?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수식어로 황홀한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꾸며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외로운데 어떻게 황홀해? 그쵸? 네. 그런데 외롭지만 약간 혼자 있는 게 되게 좋고 평화롭고 막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외로운 황홀한 이런 표현을 모순형용이라고 합니다. 또 자,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소리 없는 아우성. 자, 깃발이 막 흔들리는데 파닥파닥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가 들리지만 뭐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깃발이 흔들리는 모습을. 근데 소리가 없다. 소리가 없는데 여기서 아우성은 막 소리 지르는 모습이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죠. 앞뒤가 맞지 않지만 막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속으로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답답하거나 힘이 들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 예, 역설이죠, 역설. 역설과 모순 형용은 비슷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찬란한 슬픔. 찬란한 슬픔도 자, 찬란한 거 긍정적인 거고요. 슬픔은 어때요?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수식어로 부정적인 슬픔을 꾸며줬어요. 근데 앞뒤가 맞지 않죠? 네, 찬란한데 슬픈가? 앞뒤가 맞지 않지만 여기서 찬란한 슬픔은 이 모란이라는 꽃이 필 때를 찬란하다고 얘기한 거고 질 때를 슬픔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란이 필 때는 찬란한데 질 때는 슬퍼.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봄이야. 네,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진실을 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 이 표현도 모순 형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순 형용이라는 개념과 역설 개념은 시험 문제나 수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용어와 개념은 꼭 알고 있길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표현 기법입니다. 감정이입인데요. 감정이입은 자신의 감정을 대상에 이입하여 마치 대상도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뭐 동물도 감정을 느낀다고 하긴 하지만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감정을 느끼잖아요. 뭐 슬픔, 뭐 기쁨, 그리움, 분노 막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이 감정을 다른 대상도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라는 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산에서 우는 작은 새를 볼까요? 이 작은 새는 감정을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적 화자가 뭔가 외롭다는 거예요. 울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산에서 뭐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사노라네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뭔가 울고 있다는 것은 뭐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적 화자가 고독하다, 외롭다라는 감정을 느껴요. 네, 그 감정을 누구도 느낄 거다. 누구도 느낄 거다? 대답해 보세요. 누구? 네, 작은 새죠? 네, 요 새도 느낄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을 누구에게 이입한 건가요? 작은 새에다가 이입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네, 여기 설게는 서럽다 그런 말입니다. 서럽다. 서러워. 그러면 이 산꿩은 서러움을 느끼는가요? 안 느끼죠? 예, 산꿩은 서러움을 느끼기 어려운 존재예요. 모르죠? 산꿩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겉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산꿩이 설게 울었다. 이렇게 서럽고 슬프다. 이 감정은 누가 느끼는 감정이죠? 누가 느끼는 감정? 예,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누구한테 이입한 거예요? 누구한테? 네, 대답해 보세요. 누구? 네, 상꿩이죠. 상꿩에게 이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적 화자가 슬프고 서러우니까 상꿩도 슬프고 서럽겠구나 라고 감정을 이입해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감정이입이에요. 네, 그럼 감정이입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감정이입하고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또 잘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또 설명을 하는데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네, 모의고사나 뭐 수능 관련해서 출제해서 이런 용어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꼭 알아두도록 하면 좋은데요.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감정이입을 배웠잖아요. 그럼 그 감정이입을 한 그 대상 있죠, 대상. 그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대상 또는 화자가 감정을 이입한 그 대상 있죠.
네, 그 대상을 객관적인 상관물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우는 거는 누구라 그랬어요? 시적 화자인데 작은 새에게 감정을 이입한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 감정을 이입한 작은 새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시적 화자가 슬프구나, 외롭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새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상을. 또 상꿩도 설게 우는 슬픈 날이 있었다. 아까 상꿩이 슬픈 게 아니라 누가 슬픈 거라 그랬죠? 화자가 슬픈 거라 그랬죠? 근데 화자가 슬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상꿩이 설게 운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이 대상, 이 상꿩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있습니다.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게 되는 계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꽃을 봤는데 그리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럼 그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건 누구죠? 꽃이죠, 꽃. 예, 그 꽃이 바로 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자, 집도 아니고 친척집도 아니야. 고향도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의 밤이 생각나. 뭐 때문에? 풀벌레 소리 때문에. 풀벌레 소리가 막 들리니까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계셨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럼 어때요? 아버지가 그립죠? 네. 그럼 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대상이 누구예요? 대답해 보세요. 네,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뭐 때문에 느끼게 된 거예요? 어떤 대상 때문에? 그쵸? 풀벌레 소리 때문에 느끼게 된 거죠? 그럼 뭐예요? 이 풀벌레 소리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을 이입한 그 대상, 또 객관적 상관물,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계기를 제공해주는 대상,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은 개념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앞으로 또 개념이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설명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공부를 하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설명 영상까지 보시고요. 뒤에 퀴즈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시면 2차 시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